하나의 어떤 전략과 지략이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더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정치학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초월한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이 아니에요. 종전협정을 제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를 하고, 분명히 러시아는 자급자족의 국가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시죠.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저 현직 계신 분들은 절대 못 오는 곳인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요즘 뭐 정치에 별 관심 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이 전쟁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참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점점 더 확전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네.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큰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 11월이 특히 전쟁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러시아군이 초토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그 표적이 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인간 생활의 기반을 파괴하는 양상의 어떤 초토화 작전이 네. 전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반격을 할까 절치부심을 했었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봄부터 대대적인 대반격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국민들을 또 위로하고 사기를 고취시켜 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반격 시즌이 예고되고 나서 올 봄부터 여름까지 상황을 보면은 조금 허장성세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군사 전문가들이 대반격을 얘기할 때는 대규모 부대 기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통상 여단급 이상의 부대, 4단 정도 되는 단위로 이렇게 그 통합 작전을 해줘야 이래야 대반격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대규모의 소규모 전투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술 부대로 이렇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대반격이라고 할 만한 수준에 미치질 못했다. 두 번째는 무장이 충분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 유럽에서 에이브람스 또 뭐 레오퍼드 이런 전차를 지원한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실전에 투입되지가 않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건 뭐냐면 미국은 이미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조종사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투기 투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큰 부대가 이렇게 반격 작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지 전투, 에어 랜드 배틀이라 그래가지고 이 공중전과 지상전을 배합해서 네. 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상군만 가면 뭐 합니까?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후방에 그 반격을 못하도록 제압을 해줘야 네. 지상전이 되는, 이건 현대전의 상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공중전 없이 오직 지상전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군이 거의 한 3,000km 길이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건설한 사중 방어막, 여기에 이제 그 콘크리트 장애물도 있고 네. 어떤 포병도 있고 진지도 파고 이 참호도 길게 파고 이래서 3중 4중 그 방어막이 의외로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이 3,000여 킬로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광활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대반격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여기에는 서방의 지원도 분명히 어떤 그 더 큰 확전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제한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1,200억 달러 정도를 전비 지원을 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무장 지원 또 물자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확산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양상은 어떤 지리멸렬한 어떤 그 소규모 전투와 교착 상태의 양상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살짝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를 실지 회복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러시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어떤 전략적 지점을 포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크림반도 고립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본토 드론 공격이 아니군요. 그거는 이제 위력 시위 차원에서 그 크렘린궁에 대한 몇 차례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일정 정도 심리적 충격은 받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그 하나의 그 전세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데 다소 회의가 있고요. 네. 이런 재래식 군사 작전의 지금 목표는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는 지점을 끊어서 그 신경과 동맥의 연결망을 끊어가지고 크림반도를 따로 고립시켜 버리는 이쪽으로 최근에 몇 번의 군사 작전이 나왔는데요. 주된 양상은 드론으로 그 크림반도와 헤르손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폭파시킨다든가 또는 그 무인 그 함정 네. 또는 어떤 잠수정에 의한 어떤 산발적인 공격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의 가스 공급이 중단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언젠간 크림반도도 수복하겠다는 젤렌스키의 장기적 구상이 있지만 지금의 전략 지점은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를 일단은 러시아로부터 고립시키고 떼내겠다. 여기에 전략 목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흑해 일대에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그렇죠. 흑해에 이제 그 재해권 장악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면은 오데사 항이라든가 이런데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장군멍군이 진행되는 하나의 어떤 전략과 지략이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의 변수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지목해 드리자면은 벨라루시가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부터 미국의 전략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폴란드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노심초사해 왔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선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던 겁니다. 거기서 러시아군의 그 발목을 잡아두자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그 동부에서 철수한 바그너 용병 그룹이 네. 그 벨라루시에 들어가서 이미 기지 건설이 착수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죠. 또 폴란드의 총리가 바그너 용병 그룹이 폴란드의 인근에 와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위협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면 점령한다. 아, 그래요? 예. 바그너 용병 그룹은 극악무도한 그룹이고 아, 기동성이 용병이니까. 뛰어나고, 예. 그리고 통제도 잘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2시간이면 폴란드 수도까지 점령한다. 아, 그 정도로 폴란드가 국방력이 약한가요? 아니면 바그너가 센 건가요? 그런데 이게 폴란드의 국방력도 뭐 이제 겨우 한국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자체적인 국방력을 건설하지만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용병 그룹이 오히려 러시아 정규군보다도 더 전투력이 세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하긴 계속 그 일만 해왔으니까 밥 먹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서부터. 네. 그래서 이쪽이 작년에 그 미국의 CSIS 미 전략센터의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폴란드 쪽에 벨라루시에 있는 어떤 정체불명의 세력이 순항미사일 공격 등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압박하는 전략. 왜 그러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의 병참기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전부 우크라이나로 서방 무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푸틴이 차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정체불명의 세력으로 하여금 폴란드를 공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11월 15일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체불명의 순항미사일 2발이 네. 폴란드 인근 마을에 떨어져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걸 황급히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소행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오발 사고라고 둘러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의혹이 많습니다. 아, 정말 그러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만 해도 설명이 깁니다만은 그런 어떤 미묘한 암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변수는 흑해라든가 발트해 인근에서의 회색지대 전쟁입니다. 작년에 그 흑해에서 발트해 쪽에서 그 해저 가스관이 폭발된 네. 소식을 뉴스로 접하셨을 건데 그 범인이 아직도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서로 음모론이 뭐 서로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둘 다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게 미스테리로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동격서라 그래가지고 다른 회색지대,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어떤 그
전쟁을 벌이면서 은밀하게 심리전이나 사이버전이나 또는 테러와 같은 방식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계속 상대방한테 두려움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변수들이 우크라이나 인근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지 우크라이나 동북 하나만 이렇게 좁혀서 볼 전쟁이 아니다. 이건 의외로 큰 전쟁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곧 끝날 듯 서로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전을 부르짖고 더 강한 어떤 대응을 네. 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막판에 협상하기 전에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싸움. 네, 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예. 점점 길어지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 전쟁 양상을 고찰하면서 많은 전쟁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하나가 더티워, 더러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정치학의 교과서에 실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른다. 그래서 전선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수단도 재래식 군사전으로부터 사이버전, 이념전, 심리전, 생태전에 이르기까지 복합전쟁 양상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미군 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서 이런 그 푸념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세 구역 전투를 한다. 이쪽 구역에서는 재래식 교전을 하고 네. 저쪽 구역에서는 수색 작전, 정찰 작전을 하고 한쪽에선 대민 구조 작전을 하고 민군 작전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 세 개를 하루에 한 전쟁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또 장군이 나와서 아니다, 내구역 전투가 거기에 네트워크 심리전도 있더라. 하긴 이번에 사이버전도. 젤렌스키가 세계적으로 부각이 된 것도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한 SNS를 활용한 심리전에서 승리한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개전되던 시기에 전 국민 휴대폰 보급률이 60.3%거든요. 네. 지금 한국이 얼마냐? 뭐 사람들이 90% 100% 그러는데 70%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전 국민이 휴대폰을 다 가질 수는 없죠. 영유아도 있고 죄수도 있고 뭐 또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는 건데 70%가 이게 마지막 상한선이고 노르웨이가 딱 한 번 80%에 도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70%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60.3%의 휴대폰 보급률은 뭘 말하는 거냐? 여태까지 21세기의 전쟁 중에서 최초의 연결된 사회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만행이 이제 쇼츠 영상이라고 하죠. 그 3분짜리 이런 영상으로 해서 틱톡에 네. 짧은 영상이 순식간에 게재되면서 전 세계 여론을 바꿔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시민의 최대 동맹국은 틱톡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 틱톡을 지금 미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틱톡 금지법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동맹인데 네. 그거 그래도 그냥 놔뒀네요. 중국에서 웬만하면 통제를 했을 뻔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틱톡이 우크라이나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러시아 콘텐츠 1위 소비율은 뭔지 아세요? 뭐죠? 유튜브입니다. 아. 그거 이제 러시아 유튜브 러튜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역설적으로 미국계 빅테크 기업,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다고. 네. 그래서 1위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쟁 나서 6천억 달러의 그 자산을 포기하고 철수해 버린 겁니다. 이게 치명적 실수예요. 미국은. 예, 눌러 앉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이 철수하고 나서 푸틴의 프로파간다가 더 잘 먹히는 거죠. 외부의 정보 유입이 차단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더 관리하기 힘든 국가가 된 이유가 그 빅테크 기업의 철수로부터 봐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틱톡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가 제공한 스타링크 위성 체계라든가 우버 택시가 제공한 인공지능에 의한 물류 체계. 그 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의 클리어비오라는 안면 인식 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안면 인식 기술이 그 러시아의 심리전을 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긴 뭐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하나 이렇게 특정한 그 러시아 군사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바로 심리와 문화의 전쟁이 연결된 사회의 전쟁이 뭔지를 우리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하일 페로도프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 지도가 가장 뛰어난 역할을 발휘했는데, 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IT 역량이 앞으로 유럽의 강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아, 우선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네. 바꾸면서 전쟁을 맞이했는데, 이게 모든 데이터 보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우크라이나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IT 클러스터. 네. 여기서 이제 그 기업 기술군이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기업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 미하일 페로도프 장관의 지도하에 그 러시아에 대한 뛰어난 심리전, 그다음에 정보의 기능 유지를 뒷받침하는 IT 기술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보아왔던 전쟁 중에 이번이 처음이고요. 과거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이런 데서의 전쟁은 뭐냐면 이메일이 안 되는 데서의 전쟁. 아, 그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엘빈 토플러가 살아 있었다면 걸프전을 제3의 물결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살아 있다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4의 물결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네. 새로운 기술의 양상을 미국과 나토 군대가 한 명도 파병 안 되고 네. 기업의 힘으로 일단은 전쟁을 관리했다는 거. 군대도 달성할 수 없는 탁월한 성과를 기업이 먼저 했다는 거. 네. 이 점에서는 제4의 물결 전쟁이고 새로운 문명의 현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은 처음에 호언장담했던 거와는 다르게 점점 이제 코너로 좀 물리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그너가 러시아 모스크바 진격하면서 이건 뭐지? 모두가 다. 그러면서 푸틴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핵 얘기, 핵전쟁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혹시나 그 주변 오히려 뭐라 그러죠? 그 친위대들에게 오히려 네. 좀 숙청을 당하지 않을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푸틴 비정상 국가, 실패 국가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서구의 시각으로 러시아를 그렇게 봐왔던 겁니다. 네. 사실 서구의 기준이라면 러시아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존재는 물리적인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존재인데, 사설용병 기업이 있다는 거는 국가의 기능 일부가 사설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긴 휴전협정이나 정전협정 같은 외교가 안 통하는 별도 영역이 있다. 이게 정상적 국가냐.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러시아는 그런 사설 용병 기업을 푸틴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아왔고, 또 돈줄도 됐고, 그다음에 바그너 용병 그룹이 단순히 그 전투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탁월하게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선 당시에 개입해서 트럼프 당선 운동까지 했어요. 아, 이게 그래요? 페이스북을 점령해서 그걸 이용 페이스북이란 플랫폼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바그너 용병 그룹이거든요. 원래는 그걸로 더 유명해졌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미디어의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최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니제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배후도 사실은 바그너 용병 그룹과 불가분에 연결이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친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소련서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 핵무기를 포함해서 미국에 네. 맞상대할 수 있는 국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막연한 그 두려움, 강대국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은 뭐 진짜 뭐 탱크에다가 무슨 뭐를 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희화화되는 정도로 추락했단 네. 말이죠. 이게 예. 언론의 어떤 작업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러시아의 군사 체계가 그렇게 형편없는 것인지.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러시아에도 방산 비리가 심한가 싶을 정도에. 근데 이게 국방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 저는 러시아의 발라리 게라시모프 군 참모장이라든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은 천재라고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서적이나 논문들 보면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에 놀랍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미국이 이제는 러시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완전히 빠졌어요. 불과 한 달 만에 크림반도에 있던 2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을 완전히 고립시켜 본국으로 쫓아냈고, 네. 그 다음에 정보작전을 실시해가지고 마을의 그 저항군 지도자를 귀신같이 찾아냈거든요. 아. 너무나 작전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러시아군하고 2022년 2월에 키이우 북부에 나타난 러시아군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무너지고 군사적인 리더십이 고갈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군인보다는 징집된 나이 어린 병사들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어떤 그 징병이 주종이 되고 이러면서 하부로부터 시스템이 무너진 거다라는 네. 것이죠. 지금도 그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이라든가 각종의 어떤 그 인공위성 우주 능력이라든가 심지어는 핵탄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미국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걸 써먹는 능력이 이런 자산을 갖다가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집중해가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타격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붕괴의 핵심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동부와 키이우 북부는 다소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동부는 이제 러시아에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금 러시아군이 버티고 있지만 키이우는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 물류 보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부실한 게 드러났는데 이럴 때는 대부대가 사단급 부대가 이동하면서 병종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뭐 인사, 군수, 정보, 작전, 통신 이렇게 해서 그 완전성을 갖춰가야 되는데 단기 사단급이 아니라 90몇 개로 잘게 쪼개진 대대 전술단이 갔거든요. 아. 그럼 여기에는 편제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렇죠. 군수 보급 이런 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대책 없이 간 거예요. 그때 러시아 수뇌부는 심지어 전쟁이랄 것도 없다. 금방 끝날 키이우는 것이다. 그냥 무너진다. 심지어는 72시간 전쟁론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15분 전쟁론이 나오다가 15분이면 한 방에 무너진다. 심지어는 전쟁 그 자체도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키이우에 이미 대부대가 대대전술단 90개가 진격하기 전에 그 젤렌스키 체포조를 먼저 키이우에 잠입시켰습니다. 네. 특수부대를. 그래서 젤렌스키는 벙커에도 못 들어가고 안가에 4번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암살조를 또 보냈다고. 그것도 이제 도망 다녔거든. 그러니까 키이우는 완전히 망한 나라였는데 왜 점령을 못했냐? 자체 시스템이. 네. 이게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러시아 예비군, 우크라이나 예비군한테 당한 거예요. 민병대한테. 네. 예. 이렇게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이 연결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모든 작전이 다 지휘되고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걸로 동원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드론도 휴대폰으로 조정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미처 변수에 넣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현대전의 개념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바뀐 거네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문명사적 전환이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빅테크 실리콘밸리가 거의 우크라이나로 다 옮겨간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우크라이나에 열광한 이유는 규제 해방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국내에서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거 함부로 못 써. 그렇죠. 그거 다 법적 고발당해요. 규제, 예. 개인정보 보호에.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버 택시나 클리어뷰 같은 안면 인식 업체나 왜 이렇게 열광을 했냐?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도 그 스타링크 위성 체계는 미국에서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네. 가격도 비싸다. 그 터미널 그거 수신 안테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70만 원 돼요. 거기에다 월 상회용료 10만 원에.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이런 걸 갖다 누가 기지국을 쓰지 그런 위성 와이파이를 쓰겠냐. 근데 전쟁터는 다르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기회로 엄청나게 많은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해서 위성 네트워크를 까니까 이제는 조롱하던 말이 싹 없어졌어요. 사용료가 갈수록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기지국으로 아는 문명이었는데 이제 위성 와이파이, 우주 와이파이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뭐래도 절대 강자,
미래 지구의 황제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렇죠. 그 인프라를 다 독점하니까. 그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입니다. 그런데 천재이면서도 그 과감성,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돌파력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이 아니에요. 무슨 자기가 종전협정을 제안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그 일론 머스크한테 와가지고 배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펜타곤은 그 이런 위성 와이파이는 러시아의 그 우주 전자적 공격에 의해 다 무너질 거라고 봤는데 안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작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펜타곤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정국장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체계를 갖고 그 눈부신 속도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미군이 이런 작전을 준비하려면 몇 년 걸린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사흘 만에 다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이 전쟁의 문명사적인 의미는 실리콘밸리가 군산복 합체를 압도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그 SF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실 기업 단위의 어떤 세계적인 그 뭐라 그럴까 범죄 조직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그 정부가 됐든 기업에서 나오는 걸로 보통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미 다 현실화가 됐고 오히려 기업에는 저 전쟁터가 규제 해방구라는 그 매력. 모든 요즘 빅테크 기업의 어떤 종교는 뭐냐면 규제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렇죠. 자유를 달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다 되거든요.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타났다는 거는 이건 참 대단한 그 충격이죠.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다 찬성하고 있다라는 쪽이 많은 걸로 나오던데 러시아 국민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사건을 이해하는 일차적 프레임은 유라시아주의라는 새로운 문명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은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도 실패했고 서구 자유주의도 실패했다. 결국은 러시아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유라시아주의인데 그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은 러시아는 아시아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요?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 이전의 그 정신. 그걸 유라시아주의라고 하는 건데 독자적 문명관이거든요. 여기에 그리스 정교가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러시아식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 정교와 유라시아주의 이건 이제 푸틴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적 대부가 알렉산드로 돈인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딸이 암살당한 거죠, 작년에. 그런데 이 사상 체계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고 그 동로마 제국의 전통을 잇는 건 그리스 정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러시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라시아주의가 결합됐다. 그래서 과거에 옐친의 자유주의와 스탈린의 그 볼셰비키를 둘 다 싫다는 데서 이제 찾아낸 하나의 어떤 그 분출구로서의 유라시아주의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아시아라는 사고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독자 문명이라는 거. 서구 질서에는 들어가기 싫다. 네. 그거는 서구의 질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또 이제 국민들이 전쟁 와중에 일상적인 그 평범한 일상을 영위했습니다. 그랬죠. 예. 전쟁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생활을 했어요. 아니 작년에 축제하는 거 보세요. 그 스타디움에 푸틴 등장하고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국민들은 일상을 침해당한 적이 없다. 네. 단지 딱 한 번 징병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그때 러시아 국민들 50만 명이 자국을 벗어난 일이 있는데 주로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 일을 빼놓고는 루블화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 전쟁 중에 경제가 서구가 기대한 대로 하나의 어떤 붕괴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GDP가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됐네요. 오히려 경제로 얘기하면 우리가 러시아보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계 10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13위잖아요.
그 앞에 브라질,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하나의 독자적 문명관을 갖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된 그 국가 공동체가 서구의 사상이나 기대대로 바라보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고, 러시아는 분명히 우리가 뭐 성공하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러시아는 자급자족의 국가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빼놓고 보면은 우리는 주로 해외와 협력하고 세계 속에서 생존하는 국가라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이 아닌 러시아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을 계속 더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대규모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그 약발이 언제까지 통할 거냐. 요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재래식 무기의 그 공급의 그 공급망이 얼마나 건실하게 유지되느냐 문제인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수 생산 능력이 필요한 거죠. 더군다나 북한의 무기 체계는 그 원천 기술이 전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 역설계해서 그래서 오늘날 북한에 저 무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상호 운용성, 호환성이 잘 된다.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일단 재래식 전쟁의 수행 태세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결국은 또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세계는 다 연결돼 있는 세상인 것 같고. 연결돼 있죠.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네. 이렇게 넋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영향이 오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